김옥민의 차. 이름도 아직 못 지었어. 몇 살? 1살이고 여자야. 나는 가끔 가다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양반이야, 양반. 제주도에 비하면.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먼저 경인일보 독자 그리고 아이프롬 인천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너무 반갑고요. 저 인천은 제가 어린 유년 시절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나온 고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대한 추억,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서 너무 반갑고, 동문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평고등학교 동문들 반갑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이제 인천 부평으로 가서 그 부평역에서 조금 쭉 저 해양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굉장히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이제 논농사를 지었어요. 왜냐면 제주도는 정말로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거든요. 지금은 잡곡이 쌀보다 비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쌀이 최고로 비싸고, 잡곡은 이제 소위 아이들 키울 잡곡이 못 되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그 대부분 건천이고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르는 천이고, 논농사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 저희들을 데리고 뭐 인천에 가서 논을 사서 논농사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부모님이 다시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남아 인천에서 계속 살게 됐고, 그 돌아오신 이유는 그때는 갑자기 역전이 된 거예요.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때 제주도에 감귤 농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일본에서 묘목을 들어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감귤이 굉장히 귀한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귤나무 큰 거 한 그루면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온다. 그 정도로 감귤은 수익성이 좋은 그런 작물이었죠. 그래서 감귤 농사를 지러 왔었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계속 자랐던 거죠. 남아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어떤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인천 지역에 있는 신문인들이 학생들에게 그걸 나눠준 것 같아요. 그 동일방직이라고 인천에 옷도 만들고 그런 회사였죠. 섬유회사인가 그 의류회사. 근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 구사대가 똥물을 뿌리는 그 사진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의 경험도 저의 그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다 그런 부채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1980년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그것은 곧 전두환이 이제 광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시위가 매일 열리고 매일 최루탄 맡으면서 학교를 다니던 그런 때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3년 갔다 오고 이제 85년도 3학년 복학하고 86년도가 이제 4학년 때인데, 이제 제가 뭐 막 운동권에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은 그래도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무도한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월 3일 날 다른 곳도 아니고 인천에서, 그때가 인천 시민회관에서 내 기억으로는 김영삼 당시 이제 야당 총수가 거기 가서 무슨 강연인가 뭔가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지금 기억하면 그 주안역 앞에 시민회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거리가 완전히 해방구처럼 다 그냥 차도 한 대 못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때가 80년도인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래도 마지막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나마 그 정도. 또 전두환 정권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억눌렸던 그 분노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폭발했던 이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시위에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시민회관 앞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좀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 인지 능력도 없던 시절부터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어떤 친구도 없고 학연도 없고 제주도에 아마 올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81년도 8월경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21살, 어머니가 51살. 51살이 요즘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밭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늙은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어머니하고 농사 짓겠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극구 말렸죠. 말려서 그래도 겨우 타협을 본 것이 그러면 제주대학교로 편입을 하겠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영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하고 이제 복학도 이제 안 하려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졸업은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4학년 85년도죠. 85년도 봄에 이제 복학을 하고 그때 이제 역사학은 거의 필수 과목만 듣고 86년도에는 거의 마지막 시험만 보고 겨울 무렵에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매일 농사를 지면서 살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명 같은 거죠. 농사를 열심히 즐겁게 짓고 있는데 아버지 제삿날로 기억을 하는데 87년도 한 7월경 얘기인데 87년 6월 항쟁 바로 직후예요. 공교롭게. 근데 저는 그때 구독하는 신문은 동아일보였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는 게 6월 항쟁에서 동아일보가 기여한 공로가 너무너무 커요. 정말 그때 1면부터 8면까지 정말 6월 항쟁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때 1도1사 언론 통폐합 때문에 이제 제주신문이라는 신문사 하나밖에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자 모집 공고문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제주신문을 그때 구독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 한번 응모해봐라. 그래서 저는 싫다. 왜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하고 농사 짓고 이 삶이 너무나 지금 즐겁고. 근데 이제 그 친척분이 이제 제가 거절을 하니까 너는 여기 친구도 없고 학연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사회생활 좀 하고 한 40대 중후반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좀 사회생활하고 네가 발도 좀 넓히고 네가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 살 거라면 그래서 내가 거절했는데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그분이 그 말이 이제 어머니를 좀 자극했는데 네가 가짜 대학생이라는 소문도 있다 그런 거예요. 다들 농사 짓기 싫다고 해서 하는데 야, 너 가서 한 1년만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87년도 8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그 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88년도에 4.3 취재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입사한 지 6, 7개월? 그러니까 수습 갓뛴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취재반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검증된 기자가 아니거든요. 취재력이나 글 쓰는 거나.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사학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이 4.3 사건은 옛날 신문, 옛날 사료 또 한이 많이 들어간, 한자가 많이 들어간 그런 사료들 그다음에 미군 보고서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선배들 심부름 뒷바라지 정도는 하겠구나 해서 아마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게 88년부터 지금까지 운명처럼 이제 이걸 하게. 그때는 이게 취재가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4.3 사건이라는 게 보면 벌써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가 87년도 입사를 했는데 우리 사주가 1도1사 시절에 전두환의 형제들하고 서로 호용호제하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문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개밖에 없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권력은 여기에게 만약에 밑보였다. 도지사 다음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한라산에서 헬기로 공수했고 회를 먹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동생하고. 그런 말도 우리끼리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9년도에 그때 저는 뭐 얼마 안 된 기자지만 제가 이제 뭐 조금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 선배들 설득하고 그래서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위장 폐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89일 동안 내가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슬리핑백 하나 메고 계속 신문사에서 농성하고 집에도 못 가고 하다가 거기서 위장 폐업을 하고 단전 단수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야. 89일 동안 농성이.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이제 집단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야 이거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한겨레처럼 우리는 도민주를 모금했어요. 우리도 퇴직금 다 거기다 붓고 퇴직금 더해서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 1990년에 500만 원을 써 저도 주주로서 하고 그래서 재미일보를 1990년 6월 달에 창간을 해요. 우리 4.3 취재가 중단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미일보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거죠. 4.3 말한다라는 저 책을. 네. 근데 저거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제목 같아. 맞아요. 4.3이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야 주어. 그때 편집국장님이 문학평론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때 그런 것 같아요. 4.3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4.3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진실 그 자체를 갖다 그 진실 밑바닥까지 탐구하자. 그래서 4.3 그 자체가 말하도록 하자. 팩트로서. 그래서 주어로 하는 거예요. 4.3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그런 거 갖지 말고 진실이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진실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떤 취재반이 되고 나서 한 2, 3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구체하고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해오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이제 대학 때 배운 역사관이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 다 치우고 진짜 나는 알고 싶은 것은 진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또 검증하고 구술과 구술을 검증하고 구술과 그 크로스 체킹하고 구술과 사료와 구술 이걸 하다가 진실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역사학을 졸업했지만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제 학부를 나온 사람에 불과한 건데 진실을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지역에서 무슨 교통사고 하나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누가 죽었네 살았네 막 그런 내용이고 거기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삼촌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런데 거기 오류가 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당장 우리는 아웃됐죠. 그러니까 뭐 검증의 검증을 하고 약간의 이랬을 것이다. 정황상 분명하다 할지라도 이게 사료로서 또는 구술로서 정확한 뒷받침 안 된다면 우리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한테 뭐 검증이 됐을 것 아니에요? 또 경찰에서도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주도 의회에서 의장님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4.3 이제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에서는 이런 4.3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군사정권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알려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 정권에게 하여튼 위협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취재에 뒷조사를 하고 그 도의회에 신고한 거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뭐 대충 뭉개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쓰고 이에 대해서 뭐 홍길동 괄호 열고 나이 몇 세 주소 적어도 번지까지는 아니어도 리까지 쓰고 괄호 닫고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코테이션 마크 속에 담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진짜 김 기자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심지어는 당신 동생 내가 지금 호적을 떼어왔는데 당신 동생 이 호적에는 없는데 왜 기자한테 그딴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태어나자마자 호적 신고를 하던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학교. 그래서 아까 저기 이름도 못 지은 강명비 이름이 있듯이 그러니까 경찰도 검증을 해준 거야. 역설적으로. 독자만 검증해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자체가 그 이후에 연구에 사료화돼 버렸어. 아까 제가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처음에 뭐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에 뭐 홍보해 주러 왔나? 뭐 자기 마을에 무슨 뭐 그런 거 지역식마다 있잖아요. 그 마을에 뭐 명물 뭐 어쩌고 그런 거 했다가 4.3 왔다면 신발도 못 벗게 했다니까 마루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딴 데 가서 물어보라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의 그 사연들이
정말로 왜곡되지 않고 신문에 실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은 막 왜곡된 자료도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현경 작가의 그 저기가 저 조선 북촌이라는 데서 벌어진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비가 죽였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 정도로 왜곡돼 있었으니 이거를 이제 바로 잡고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이나 경찰에서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김옥민의 자. 이름도 아직 못 지었어. 몇 살? 1살이고 여자야. 나는 가끔 가다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양반이야, 양반. 제주도에 비하면. 거의 그 공포랄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것이 군이 사법권,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좀 무서운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계엄령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1948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는 이승만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무려 인구의 10분의 1을 학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이라는 것이 불법 계엄 10월 3일 날 밤에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민들의 그 놀라움은 그 우려, 걱정, 또 트라우마는 전국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희들이 4.3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인명희생이 발생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것을 은폐하고 왜곡해왔기 때문에 전 국민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제주 4.3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의 교육청들과 MOU 체결해서 하는 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인천은 제가 자랐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가 우리 업무 협약을 맺어서 서로가 역사 교육 교류도 하고 학생들과 서로 우리 지도 학생들도 5.3 민주 운동이 어떤 것인지 좀 알기도 하고 또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꼭 수학여행을 오면은 여기를 방문하면 제가 잘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의전도 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인천은 아주 각별했죠 저한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 1월 달에 박정철 군이 고문치사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겨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새까맣게 잊고 이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전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역사 교육을 잘 시켜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과거와 동떨어져서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역시도 현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한강 작가가 4.3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분이 수상 때 스웨덴 가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이번 계엄 사태를 접목해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제주의 계엄령, 1980년 광주의 계엄령이라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었고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도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불법적이고 유연적인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당으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은 정말로 우리나라 최정예 군인들인데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목표라는 것은 이 4.3 평화공원을 아주 무겁고 가슴 아프고 이런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아주 편하고 안온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3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 안 될 비극이지만 그때 아버지 잃고 장성한 형을 잃고 정말 고아 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잃은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10살도 안 된 그 꼬마가 살아남아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들 잘 키워서 이렇게 도록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무너졌던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 이것은 엄청난 제주도의 에너지고 저는 이 에너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고 특히 제가 자라났던 인천 지역도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4.3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